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속보가 나와서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 금융시장 그 충격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뒷부분에서요, 앞으로 전세시장 예상과 매물수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시장 체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인권이 중시되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싶지만 생각보다 전쟁은 자주 일어나죠. 왜일까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관계, 국민들의 자존심도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이런 국가 간의 분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됐을 때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활용하더라.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때문에 국제적 비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그럼 이런 와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나에 대한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 그래서 외부와의 적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결집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뉴욕타임스에서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통화 후에 이란 보복 공격 계획을 처리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오늘은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 공격에 15일 대응이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엇갈린 전망이 있어요. 게다가 이가 군사작전이잖아요. 군사작전을 막 동네방네 떠벌리고 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더욱더 추측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의견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발사체 99%를 요격하고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감히 우리 본토를 공격해?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한 이스라엘의 내각 다수가 이런 강경한 세력, 극우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쯤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상황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역할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하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전쟁 전부터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이스라엘 측에 의해서 거의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이런 미국의 만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11.39포인트 하락한 267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때 1%대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죠. 중국 주식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자,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국채금리 상승폭이 더 컸어요. 그래서 5년물 국채금리가 3.49%로 5년물 기준으로 3.5%를 재도파할 시도를 하고 있고요. 1년물 같은 경우는 3.44%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준금리 이하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이하 상황에서는 대출금리가 그렇게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84.38불이에요. WTI 기준으로. 4월 12일 기준으로 87불이었거든요. 근데 87불에서 84불로 오히려 공격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와중에 국제유가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면 이런 가격 그래프는 안 나왔겠죠. 자, 오늘 환율은 어땠을까요? 13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자,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요,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일 뿐더러 얘가 또 물가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과 유가가 1년 전 대비해서 어떤 수준에 따라서 물가 예상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연말 2.3% 물가 안정 목표도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금융당국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원래 구두 개입이든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외환당국 개입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당국은요 특정 가격 수준을 목표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1달러당 뭐 1,300원을 맞추겠다, 1,350원을 맞추겠다 이렇지는 않고요.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릴 때만 개입을 하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과 유사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부는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질 때만 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외환시장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개입 의지를 안 보여주네. 보통 이 정도 되면 구두 개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긴급시장 점검회의가 금융당국에서 있었는데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1,400원에 개입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자, 금융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를 어떻게 해석했나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봤더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보는 시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상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두 개 국가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시리아나 이라크 국경에서 이란 드론이 많이 격추가 됐었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과연 최악의 상황까지 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몇 번 때리다 말겠지 이런 전망이 좀 금융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 시장은요, 은행채 1년물 금리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 3.57%죠. 그래서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를 좀 선도하는 역할이 있고, 은행 예금 금리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연관이 됩니다. 현재는요, 금융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세 시장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 시장은요 계절적 요인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봄하고 여름은요 임대인의 우위에 있습니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시기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임차인 우위로 바뀌더라. 왜? 대부분 입주 물량이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강남 4구를 제외하고는 일단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작년과 유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전세 매물이 적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실제 아실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4월 8일 기준 3833건인데 현재는 3402건으로 매주 한 400건에서 한 1000건 사이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2만 건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아실 매매 매물 늘어나는 거 무시하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81,401건, 현재는 81,853건으로 일주일 사이에 한 450건 정도 늘어났거든요. 얘가 2022년 말에요. 4만 건대였어요. 거의 5만 건이었는데 현재 8만 건까지 늘어났고, 솔직히 아실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매물이 쌓여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물 증가가 집값 폭락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무주택 실수요자만 산다는 단순한 생각이 이런 결론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파트를 팔면 시장을 떠난다는 생각, 아파트 팔고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매수 3주체가 있다 말씀드렸죠. 무주택 실수요자, 갈아타는 수요자, 투자자,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지역일수록 갈아타는 수요자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아파트 매물 증가는요, 갈아타는 수요자하고 투자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갈아타는 사람이 내 거 초급매로 싸게 던진다? 솔직히 그럴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자, 회복기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갈아타기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은 침체기에서 내 집이 안 팔리다가 수요를 찾으니까 이제부터 옮겨보자, 그래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두 번째, 경쟁적인 고객 DB 확보, 회복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좀 낚시성 매물을 통해서 고객 DB를 확보하고 이것을 매출처로 연결시키거든요. 여전히 허위 매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수 증가와 폭락을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미 2023년에 이것은 틀린 이론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은요, 계절적 요인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점,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물수 증가와 집값 폭락은 생각보다 관련이 적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시장이 대위기가 올 것이다 좀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총선 이후의 진짜 분위기,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잠실 르엘 입주권의 현재 가격과 매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똘똘한 채와 두 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